생의 첫 12해를 흑인들만 사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보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인 가족, 이웃,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아이들, 친구들 모두가 흑인이었다. 우리가 거의 백인들만 사는 동네인 비치우드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었을 때 더 큰 집에서 살게 되어 신이 나면서도 새로운 중학교에 같은 반 아이들이 날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이 내 갈색 피부, 곱슬머리, 크고 검은 눈동자, 억양, 쓰는 단어, 목소리를 두고 놀릴지 걱정스러웠다. 그해 가을 학교에 가니 백인 아이들이 직접 반겨주었다. 아이들은 먼저 나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게다가 점심도 같이 먹자고 했다. 학교를 보여주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아찔할 정도로 많은 부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부모님이 항상 바라던 바였다. 반 아이들은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새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선의에 고마웠지만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엉뚱한 이름으로 반 아이들을 부르거나 복도에서 만난 반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지나가 버리거나 전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여자애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받아들일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 안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날마다 수많은 백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도 그들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구별할지 감이 오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 백인 얼굴을 구별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는 모두가 똑같아 보였다. 쇼핑몰에서 우연히 지나친 흑인 여성의 얼굴 생김새는 기억했다. 그러나 매일 영어 수업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백인 여자애를 무리 속에서 구별할 수 없었다. 난 점차 사람을 구별하기 쉬운 방법에 이끌렸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애가 이 말을 했고 회색 스웨트 셔츠를 입은 여자애가 저 말을 했다는 식으로 기억했다. 그러자 그 순간에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 애가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할 수 없었다. 흑인 동네에 살면서 결코 알 필요가 없었던 눈동자 색깔, 미묘하게 다른 금발, 주근깨와 같은 특징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얼굴이 마음속에서 뒤죽박죽 섞여버렸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 사귄 친구들이 내게서 멀어질까 두려웠다. 어제 인사하고 다음 날 다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여자애랑 누가 친구를 하려고 할까? 가장 기본적인 사교 기술이 없는 상태로 난 새 동네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나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어색하고 불안하고 머뭇거리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했다. 실수할까?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들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늘 두려웠다. 봄 학기가 되어 수군거리는 여자애들을 보며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생각했다. 저 애들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걸까? 대화에 끼려고 쭈뼛거리며 다가갔지만 내가 나타나면 애들은 입을 다물었다. 인기 있는 무리에 속한 여자의 한 명이 어느 주말에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했을 때 난 마음이 놓였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그 애는 내가 모르는 여자애들 무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모두가 날 보며 생일 축하해
라고 외쳤을 때 비로소 그 애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던 우리 반 애들이고 자기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전학생을 위해 깜짝 파티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친구들은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선물로 준비했다. 난 그들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했다. 누구도 내게 깜짝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생일 케이크를 다 먹고 작별 포옹을 나누고 헤어지며 여전히 친구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그 해의 기억이 항상 나를 괴롭혔다. 백인이 아니라서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점을 불편해한 쪽은 나였다. 그들은 나와 친해지려 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 집단의 범주와도 이와 비슷하다. 좋든 나쁘든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범주와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이는 행동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저 흑인을 보기만 해도 사회에서 가져온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을 테지. 학교 성적은 좋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하고 춤을 잘 출 테고 흑인 동네에 살며 내가 무서워해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연결고리의 생성 과정을 편견이라고 부른다. 편견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일어난다. 그리고 1000분의 1초 사이에 작용한다. 이런 결합이 우리의 가치와 의식적인 믿음을 막고 스스로가 바라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고정관념은 너무 편안해서 궁극적으로 그 속에 적응하고 편향된 생각을 포용하며 아주 깊이 뿌리내린다. 그렇게 수십, 수백 년에 거쳐 새로운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는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긴 테이블 앞에 앉았다.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서 가슴 아프고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교통 불심 검문을 받거나 힘들 때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에게 무시당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10대 소년이 경찰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피해자를 범죄의 용의자로 오해해 경찰이 무례하게 굴거나 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경찰과 지역 사회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경찰과 지역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배경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마주한 상황은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그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오클랜드 경찰서는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렸다.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을 때 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이발소에 아들을 데려가던 아버지는 경찰에게 맞아 코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부러졌다. 경찰이 수색을 구실로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그러는 동안 다른 경찰은 그녀의 차 트렁크에 코카인 덩어리를 넣었다. 장례식을 주관하러 가는 성직자를 불심 검문하며 그의 주머니에 코카인을 집어넣은 뒤 연행한 일도 있었다. 여자친구의 집 앞에 이중 주차를 한 남성은 목이 졸리고 손전등으로 사정없이 얻어맞았다.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전화 걸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자 경찰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17살 농구 선수가 시합을 마치고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경찰이 그를 불러 세워 주머니에서 냅킨에 싼 코카인이 발견되었다고 잡아갔다. 총을 쏘고 피해자들의 개를 죽이는 등 힘을 과시하면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린 상황도 종종 있었다. 이전 경찰서장을 지낸 로널드 데이비스는 도시가 자체 전쟁을 치렀다고 해고했다. 갱단과 마약 거래상이 득실거리고 라이더들이 포악하고 불법적인 치안 활동을 벌였다. 라이더의 출연은 전적으로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데이비스는 말했다. 그 여파가 수년간 그들의 삶을 흔들었다. 결혼 생활이 깨지고 아이들은 부모가 마약을 거래했다고 실망하며 친척들은 예전 버릇을 못 버렸다며 오해하고 만나길 꺼렸다. 실제로 오클랜드 경찰의 65%가 자유재량으로 흑인을 수색했으나 같은 13개월 동안 백인을 수색한 경찰은 23%에 불과했다. 수년에 걸쳐 미 전역의 경찰서에서 검문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인종별 불심 검문을 한 경찰의 자료를 살펴보니 미국에서 보여준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흑인 지역 사회에선 경찰이 오랫동안 차별을 해왔다는 증거라며 이 문제가 공론화되길 바랬다. 차별을 겪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청회에서 한 여성이 우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경찰 관계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모두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단지 여러분이 경찰이라 우리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데 화가 났고 제대로 된 변화를 보고 싶어요. 이 모든 사태는 인종 적대감보단 일종의 암묵적 편견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스며든 결과다. 이러한 현실은 너무 비극적이다.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흑인이 조금만 거주해도 백인이 피하는 지역은 인종 분리의 핵심으로 학교에서 고용,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키운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인종, 공간,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사회 심리학자인 코드니 보남과 힐러리 버시커와 함께 2016년에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의 연구는 집단 고정관념이 스스로의 행동을 인종 중립적이라 여기더라도 어떻게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부정적인 인식이 인종과 결부되어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 인종 분리를 강화하고 서로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 그 특징에 대해 모두가 보편적으로 동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난하고 범죄가 만연하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더럽다. 사회 집단에서 고정관념을 공유하듯 그 집단이 점유한 공간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은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사고방식은 기존 인물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미치는 문화적 파장을 걱정하며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민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여행 금지, 난민과 망명인 수 제약,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가족을 불러들이는 꼬리 물기 이민을 금지하는 규정,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잡힌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가혹한 정책들로 이민법의 형태를 잡아가고 있다.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종종 더럽고 추잡하고 질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오염을 나타내는 용어로 지칭된다. 이런 인식은 이민을 지지하고 새 이민자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예일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바흐와
동료 연구진이 이민 통계와 질병 공포의 상관성을 조사했다. 바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쪽이 한쪽보다 이민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질병에 취약한 것이 감염된 이민자를 향한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결합한 것이다. 미시간에서 한 백인 주택 소유주가 흑인 청소년이 자기 집 초인종을 누르자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지도 않고 경찰이 오기 전에 산탄총을 꺼냈다. 소년은 그 동네 고등학교의 위치를 물어보려고 들른 거였지만 문을 열어준 백인 여성은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남편이 계단을 내려와 소년에게 총을 쏘았다. 소년은 총에 맞지 않았지만 주인은 체포되었다. 그가 보안을 위해 설치한 문 앞 감시 카메라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소년이 그저 길을 물어보려고 했다는 그 진술을 뒷받침해 주인 남자의 죄가 드러났다. 부부는 소년을 고정관념의 렌즈로 보았고 문 앞 감시 카메라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커다란 채팅방을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넥스트도어는 이웃들이 합심해서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자 라는 사훈을 걸고 기업의 고결한 목표를 전해준다. 당시 넥스트도어는 미국 내 18만 5천여 동네와 전 세계 2만 5천여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범죄와 안전 범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종차별의 어감을 담은 수많은 게시물과 흑인과 라틴계가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차에 앉아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의심스럽다라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넥스트도어 팀은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 인종 프로파일링의 징조를 찾아내고 편견을 다루는 방법 연구에 들어갔다. 넥스트도어는 피부색만으로 의심하는 예민한 충동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연구들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았다. 나는 그 주제에 전문적인 조언을 나누어 주려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속도는 기술의 성배다. 대부분의 기술 제품이 마찰을 줄이고 우리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탄생했다. 플랫폼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억제하기 위해 넥스트도어는 의심스러운 사람 관련 글을 올리는 과정에 단계를 추가하되 너무 번거로운 나머지 사용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사용자가 인종을 넓은 범주에서 살펴보고 특징을 생각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우려되고 범죄의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도록 옷차림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모호해서 엉뚱한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토대로 범죄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접근법은 이웃을 향한 반감을 줄이는 것 이상의 혜택을 가져왔다. 인종을 초월한 공간에서 인종 문제를 이야기하면 불편할 수 있다. 대화를 피하려는 것도 당연하다. 통합은 힘든 일이고 그 과정에는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소통은 에너지, 헌신, 의지를 무시한 고정관념을 치워버리고 크고 불편한 문제를 집과 동네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게 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약 요구를 거절당하고 호스트에게 차별받았다고 느낀 소수 인종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2016년에 흑인 사용자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및 다른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 작은 술렁거림이 거나한 쓰나미로 변했다. 일부 사용자는 백인처럼 프로필을 올리고 사진과 이름도 바꾸었는데 그렇게 하니 흑인이었을 때 예약하지 못한 장소를 쉽게 예약할 수 있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진들은 이 문제를 파헤쳐 인종 편견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살폈다. 연구진은 전형적인 백인 혹은 흑인처럼 보이도록 손님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다양화한 프로필을 만들었다. 인종차별은 모든 도시에서 나타났고 모든 종류의 숙소, 모든 범주의 호스트에게 나왔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동네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다. 집주인이 소수 인종인 것도 상관이 없었다. 흑인 호스트도 같은 흑인을 차별했다. 에어비앤비 측에서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을 때 모든 사람이 플랫폼에서 예약 요청을 할 때 흑인의 요청을 가장 적게 받아들인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에어비앤비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즉시 예약 옵션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호스트의 사전 승인 없이 숙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리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면 그 방은 사진, 프로필, 취미나 방문 목적을 손님에게 요구할 필요 없이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여행자의 극소수만이 즉시 예약 기능을 사용했다. 흑인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이 기능을 사용하길 꺼렸는데 아마도 만나는 자리에서 호스트가 놀라는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수십 년간 고정관념을 연구해보니 개인정보의 힘이 편견을 완화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목적으로 엔지니어, 연구진, 데이터 과학자, 설계자 팀을 구성했다. 그들은 차별로 인한 불만을 조사 연구자들에게 넘겨 차별 때문에 숙소를 예약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오픈 도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로라 머피는 해당 플랫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종차별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반겼다. 물론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캐캐 묵은 것이다. 여성과 소수 인종 지원자들이 고용주의 선입견으로 인해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자가 자신의 성취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해당 공고와 관련이 되는 특정 분야의 성공을 수치화하라 조언한다. 예를 들어 고객층을 늘렸다고 말하는 대신 6개월 동안 판매를 50% 증가시켰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고정관념이 주는 주관적인 영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편견은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처럼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모호한 상황일 때 더 커진다.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외칠 때처럼 긴장이 큰 상황에서 편견이 튀어나온다. 볼이 스트라이크 존 경계의 플레이트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일 때 심판은 인종 편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투수가 심판과 같은 인종일 때는 스트라이크를, 다른 인종일 때는 볼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모든 공의 궤적을 촬영하고 심판의 판정을 평가하는 야구장의 경우 인종차별이 없었다.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판은 한층 공정한 판단을 했다. 감시하면 편견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편견은 긴밀하게 무언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조차 생길 수 있다. 인종차별은 요양원에서도 같이 일어난다. 조카 타니샤는 오하이오 유대인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 장기 요양 간호사는 환자가 잘 지내고 잘 먹고 날마다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수의 환자가 노년층이라 그녀는 의료진이면서 동시에 믿을 만한 친구의 역할도 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긴밀한 유대는 고정관념에 가까운 믿음과 부정적인 태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의료인과 그들의 다름을 간과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필요가 그 모든 편견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개방적이 되면 그 순간 지나도 효과는 계속되고 효과는 특정한 인물을 넘어 확정됩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환자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만 비번일 때는 차 백밀러에 청진기를 걸어두고 자신의 정체성이 흑인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했다. 피부색이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간호조무사나 청소부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과학은 인종, 종교,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 강렬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구축된 기본적인 결합을 재빨리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알려준다. 타니샤의 궤도에 들어온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흑인은 게으름이 아닌 헌신과 연결된다. 아둔함이 아닌 유능함, 공격성이 아닌 부드러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다.